책에서 또 이런 대외적인 상황 속에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좀 들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우리 경제 문제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언론에 신정부가 뭐를 가장 우선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이지만 저는 잠재 성장률 최고다. 언론에서 뭐 설문조사 오면은 잠재 성장률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 경제가 정말 2009년까지는 높은 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9년까지 1980년부터 IMF가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데요. 1980년부터 2009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연평균 7% 성장했습니다. 세계 평균이 3.4%였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세계 평균이 3.3%인데 우리 3.0이에요. 오, 못 미치네요.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2010년 이후부터는 낮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IMF가 이번 4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하면서 올해 내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올해 내년 경제 성장 평균 2.7%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2.9%예요. 우리가 선진국보다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이 격차가 더욱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복리잖아요. 예? 복리로 계속 네, 복리죠. 네, GDP가. 그래서 10년 후에 미의회에서 미국 잠재 성장률을 1.7%로 추정했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금융연구원 여러 군데서 추정한 거 보니까 우리 2010년에 우리 잠재 성장 1.0이에요. 더 낮아지네요. 그러니까 세계보다 2010년보다 낮아졌지만은 올해부터 앞으로는 우리가 미국 등 선진국 경제 성장을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강의 자료를 가지고 다닐 때 흥미로운 그림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을 구해보면요.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계단 한번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올렸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거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이런 데다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몰아줘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아까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네. 잠재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예요. 어떻게 우리 인구가. 네. 우리 15세, 64세 인구, 노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전체 인구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 능력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 올라가려면요. 물론 규제 안 하고 이번 정부가 투자를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생산성을 좀 과감하게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조금 노사 대타협이 필요하는데 아까 미국 가치 격차가 굉장히 트럼프 지지자, 바이든 지지자 벌어졌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도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회적 대통합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취임사 보니까 통합, 협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왜 그거 필요한데 그걸 하나도 안 넣느냐. 대통령 대답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안 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우리도 가치 격차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가치 격차. 통합하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잠재 성장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거의 5년 연평균 경제 성장 2.3%였거든요. 저는 다음 지금 윤석열 정부 5년 평균 성장률이 잘해야 2.0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문제가 뭐냐면 차별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규모 파이가 커질 때는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줄어들면은 경쟁력 있는 건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요. 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최우선 목표가 포용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순이라는 것이죠. 자본주의 가만 놔뒀더니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차별화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포용성장이라는 건 좀 나누고 살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역사를 보면 1930년대 이래로 이 미국이나 전 세계가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화됐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 소득 불균형이 어떻게 해소되냐면은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돼요. 네. 전쟁, 혁명 뭐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죠.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왜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느냐. 이번에는 과학 의료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근데 패스트 네. 그때는 정말 거의 30%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흑사병. 예, 흑사병. 그 흑사병이 지나고 나서 기업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질 임금을 임금을 올려주면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정도 지금 소득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가 상징하는 게 인류한테 제발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요새 그 빌 게이츠가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불균형 해소 안 되면은 저도 뭐 그런 빌 게이츠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이민을 받거나 뭐 로봇 인공지능을 빨리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것도 그래야 되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을 거. 앞으로 로봇이 정말 많은 일을 해줄 거예요. 로봇. 예. 그러니까 그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앞으로 로봇이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우리한테 밥도 빵도 주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그 포항에 있는 공장 몇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 진짜 공장 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 로봇이 일하고 기계가 일하고 사람들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연구 개발하는데 그 컴퓨터 통제하는데. 네.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가 이런 우습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왜 필요하냐? 개 밥 주기 위해서. 네. 개는 자기 밥 주는 주인이 졸다가 네. 혹시라도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그래서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습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제조업에서는 거의 다 로봇이 일해줄 거예요. 뭐 금융회사도 그렇고요. 요새 저 한국은행에서 저기 뉴스 심리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거 AI가 작성하거든요. AI가 우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기사들 보고 긍정적인 기사가 맞냐, 부정적인 기사가 맞냐, 이걸 골라가지고 지수를 작성해 줍니다. 근데 그 지수가 주가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 1개월 선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 지수 꼭 보셔야 돼요. 한국은행 가면 뉴스 심리지수라고 일별로도 발표하고 월별로도 발표하거든요. 저도 그거 관찰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동행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저성등 시대를 맞아서 그 말씀해 주신 그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많은 분들이 또 담으면 또 대화가 또 많이 토론이 이렇게 활발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점점 더 구체화해야겠네요. 예.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근데 사실 지난 정부에도 국무총리가 각 경제단체들 모아고 총리실에서 우리 사회적 대타협 한번 해보자. 회의 한 번에 끝났습니다. 한 그 단체가 그 안에서는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자기 회원들이 반대하니까 우리 거기 참여 못하겠다. 그리고 끝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이번 선거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가치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이걸 좁히는 정치인이 필요하는데 아직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진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극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앞단에서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교수님께서 더 방송에 나오셔서 많은 이런 메시지들을 전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뭐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더 찬스 책도 좀 널리 많이 읽으시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증시 시장을 많이 좀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이걸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소득 불균형, 경제적 격차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도 좀 이게 극과 극으로 좀 갈리면서 좀 그 부동산 시장이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정점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국정 네, 상승률로 보면 전환점이라고 보는데 그 우리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에 전도시가 저점이었어요.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네, 그리고 4월까지 전국은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대전이 먼저 떨어지고 대구가 먼저 떨어지고 서울 강북 일부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상승률 장기 상승률 그에 보니까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세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못 막거든요. 경제 변수에는 추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28번인가 네, 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집값 계속 올랐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앞으로 저는 추세가 꺾이고 조만간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내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추세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예. 28번씩 낸다 해도.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전환점을 만든 게 우선 주가가 집값에 선행합니다.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금리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금융위 같은 데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자산 가격 특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는 한국은행이 금리 많이 내려주고 돈 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산 가격이 많이 늘어나고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부분적으로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고 한국은행 금리 4차를 올렸고요. 금융위는 계속 규제를 안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 부동산 가격 전환점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보니까 경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동행지 순환변두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만은 2020년 5월부터 올 2월까지는 올랐는데 3월부터 꺾이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한 번 꺾이면 가격 평균이 19개월 정도 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볼 때 부동산 가격도 조만간 큰 변화의 흐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년은 사실 우리가 집값 오르는 것만 봤죠. 네. 그런데 제가 2010년에 여의도에 사는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거든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그때는 서울 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30 내지 40% 떨어졌었어요. 강남 아파트도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혹시나 전세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정말요? 예. 여의도 아파트를요? 예, 여의도 아파트에. 예. 상상할 수가 없네. 예.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모든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지금 꺾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집은 사는 것이거든요. 그냥 사는 거니까 한 채는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가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 뭐 언제든지 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요. 네. 그거는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만약에 서울 수도권 집을 산다 해도 예. 진짜 모든 자산이 다 집으로 몰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요. 작년 한국은행 통계청 조사 결과 보니까 77%가 실물자산 부동산이에요. 23%가 금융자산이고요. 네. 금융자산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은 순금융자산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특히 50대 후반, 60대 이상 이분들은 부동산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갈수록 저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원할 때 팔지 못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동화시키는 게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주택연금 같은 거. 네. 뭐 저도 그거 지금 요새 가입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이 뭐 9억 이하니까 시가 아니죠. 공시가로 기준으로 지금 9억 이하만 되거든요. 네. 그렇구나. 이게 참 부동산도 또 그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문제도 있어서 정말 서울 요지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가격이 이제 웬만한 데는 많이 오르지 않겠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저 80년대 말에서 90년까지 일본 집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90년 지나면서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뭐 플라자 협으로 80년대 후반에 돈을 많이 풀었고 그다음에 90년 금리 인상하면서 그 전환점이 이루어졌는데요. 또 인구 구조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35세에서 55세 이상 인구. 이 인구가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집을 늘려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가 딱 90년에 정점을 쳤어요. 네. 그 집값이 폭락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 일본 사람들이 집을 투자재라고 했어요. 86년, 89년, 90년까지. 그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아. 집은 그냥 사는 것이다. 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안 오르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뭐 아까 강남 아주 그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저도 우리가 그런 전환점이 아닌가.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교수님,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하고 금융자산하고 네. 몇 퍼센트 정도를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미국은 그 금융자산이 70%고 실무자산이 한 30%밖에 안 되고. 거꾸로 됐네. 네,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근데 우리가 미국식으로는 안 되더라도요. 뭐 지금 저 금융자산이 저 23%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저는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거는 뭐 연령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60%고 실물자산은 40%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자산 중에서 우리 가계가 4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고요. 30%를 보험 및 그다음에 연금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에다 23%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식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 저는 조만간 금리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23% 주식 비중은 은행 이자보다 지금 주식 배당 수익률,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 23%는 너무 낮다. 이게 한 30% 미국식으로 50% 넘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23%는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중간중간 언급은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변화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네. 개개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이분들이 좀 이제 살아가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서 좀 살아가면은 네. 희망이 그래도 좀 예.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네. 제 가까운 지적이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좋은 종목 장기적으로 계속 아파트 가격도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도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더 어려워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일본식 아니 디플레이션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저 명목 GDP가 지금 96년 수준이에요. 거의 25년 동안 일본 경제가 정체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명목 GDP 보면은 지금 한 3%는 앞으로도 뭐 5년 이상 성장, 3% 이상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명목 GDP가 성장하면은 계속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좀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이 굉장히 싸졌으니까 이럴 때 주식을 계속 늘려가는 게 바람직스러워 보입니다. 교수님, 그 성장률하고 예. 그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성장률은 이제 그 국가의 전체적인 예. 그런 경제 성장률을 말하면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예. 그 국가에 속한 많은 기업들의 그 많은 기업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죠. 이익을 많이 보고 예. 근데 이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예. 이제 이 기업에서 오르는 기업보다는 조금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좋은 기업을 더 골라서 공부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 그렇죠. 저성장은 한마디로 차별화거든요. 차별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주식만 사야 된다는 좋은 것이죠. 주식만. 예. 예, 그게 일부가 중소기업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리가 구조적으로 계속 낮아지거든요. 혹시 그 7.2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72 법칙. 예.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이자가
은행 금리가 9%면 72를 굴러나면 8년 되면 원금이 2배 되거든요. 지금 은행 금리 1%예요. 72년. 72년이 걸려야 됩니다. 주식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주식밖에 없거든요. 네. 저 얼마 전에 제가 한 방송에 나왔는데 유명한 그 연예인이 이번에 코로나로 음식점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 예.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 뭐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보다 지금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요. 뭐 서로 뭐 날카로운 질문을 주고받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네,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고생 안 하고 지금 돈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음식점 문을 닫았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최소한 50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이런 문제는 생기지만은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앞으로 금리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가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 부를 늘릴 수 있는. 네. 네. 이 차별화의 시대에서 정말 더 정교하고 세밀한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교수님의 더 찬스 꼭 많은 분들이 읽으셔가지고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남는 그런 분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예, 저는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돈이라는 게 뭔가 숲에 나오는 돈은 바닷물 같아 좀 맛있을수록 목이 탄다. 정말 일부 부자들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 또 더 모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은 많을수록 좋다. 사실 살아오면서 돈 많을수록 좋죠. 솔직하시네요. 네, 그런데 저는 돈의 정의를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 봤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 아닌가. 돈이 없으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 주변에 그 박모 씨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늘 하고 삽니다. 저는 정말 부러워요. 네. 그리고 또 제 후배 하나는 뭐 증권회사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투자가 됐죠. 그 주식에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저희 학교에다가 학교 발전기금을 70억을 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멀리 잘 내다보고 공부하면은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부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주식시장 공부를 위해서 저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더 찬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찬스의 저자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